친박의 핵심으로 꼽히고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고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 될 거냐 부정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용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섭섭하기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저를 싫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기춘의 국정이 되는 거 아니냐? 김영환 민정수석 있잖아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당명이라기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님 친박의 핵심으로 꼽히고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임석규 기자가 친박의 핵심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자, 일단 홍문정 의원님이 이제 그 어떤 분이신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955년 생이시고요. 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평소에 동안이신데 제가 55년생 맞나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지 몰랐고요. 경기도 양주생이시고 의정부 을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받으셨고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고 2013년 5월부터 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 맡으셨고요. 경민대학교 이사장도 지금 현직이시죠. 예. 교육학 박사신데 네. 왜 이 골치 아픈 정치를 하시는지. 그것도 뭐 일종의 가업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국회의원 2번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버님이 출마를 하시면 온 가족이 거의 들러붙어서 그러면 어릴 때 선거운동도 하셨습니까? 아예 제가 뭐 아버님 선거운동 많이 했죠. 자금책도 하고 자금책도 하시고 그러시고 조직책도 하고 15대 때 신한국당 공천으로 당선됐는데 국민회의로 갔다가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동서화합 경기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왕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인가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그때 낙선하셨고요. 네. 2003년에 재보궐선거에서 네. 한나라당 네. 공천으로 당선되셨죠. 예, 지금 삼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17대, 18대 낙선하셨는데 네. 8년 동안 뭘? 학교 총장을 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대학 총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정치를 떠나면 모를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면 미련이 많이 남아요. 8년 동안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가장 궁금한 게 아까 친박 핵심이라는 표현도 예. 있었는데 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또 신임을 받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2004년에 경기도당위원장을 했어요. 경기도당위원장을 제가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도당위원장을 3선 역임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번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으로 그 당시 이제 대표를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 될 거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 국회의원들 다 대통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를까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분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 한번 만나보시라고. 네.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표를 이제 서너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선 첫째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10몇 년 동안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모셨는데 네. 한 번도 용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그때만 해도 보스가 네. 이제 정치 활동하느라고 이제 활동비도 좀 주고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좀 섭섭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후보가 되면 줄까, 대통령이 되면 줄까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으니까 아마 안 주실 것 같아요. 홍문종 의원님이 워낙 대력가에서 안 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기 용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홍문정 의원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좀 단순하다고 할까요? 단순히요? 예. 아니, 박사님이 어떻게 단순해요? 그래 단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중립 노선을 걷는다. 네. 나는 뭐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그렇다는데 물론 노선 자체가 중립인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초지일관 자기 의지에 자기 이제 정치적 신념이라고 할까요? 소신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인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 소신에 충실하다 보면. 대통령님께, 그 당시 대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께서 저를 싫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대통령을 끝까지 내가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대통령한테 누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문제가 되면 제가 대통령께 문제가 안 되도록 제가 스스로 물러나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저를 필요하시는 한 제가 약간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철학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제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 자체에 대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좀 높은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믿을만은 하다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시간 현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평소에 지금 홍문종 의원님이 하시던 말씀과 일치된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 아니 그대로 예측. 그래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해오셨는데 역시 박 대통령 사심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유임 의사를 내비치셨고요. 자민방 비서진에 대해서도 재신임을 표현하셨는데요. 홍 의원님은 이제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고 핵심으로도 불리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기춘 실장님을 이제 뭐 사무총장 하면서도 뵙고 이제 자주 뵀는데 이분이 사심이 없는 분은 맞으셔요. 정말 성심성의껏 대통령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 비서실장으로서는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것이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느끼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기춘 실장께서 여러 번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이거는 무한 충성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세 분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봐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세 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좌고우면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대통령께서 걸러내셨고 우리가 뭐 저만 해도 지금 비서가 거의 뭐 1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명이 되는데 그 비서가 예를 들어서 계속 무슨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뀌고 또 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바뀌지 않고 유독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똑똑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신임을 이제 얻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박민식 의원 같은 분은 좀 그건 아니한 생각 같다. 국민들과 의사가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좀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당내에서도 적어도 청와대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으면은 당내에서 좀 뭔가 좀 불만들이 쌓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을 안 했다고 해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국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민정수석이 지금 바뀌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제 특보를 또 구성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이제 청와대가 좀 바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바뀌는 강도나 바뀌는 그 모양이 박민식 의원님이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박민식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신 거를 제가 받아들이듯이 대통령께서나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박민식 의원께서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언론 부분도 벌써 10분 됐어요? 저는 언론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의 신문은 좀 진보적 성향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좀 비판적이라고 치고 그런데 보수 성향의 뭐 이른바 조중동 이런 언론에서도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좀 인적 개편을 해야 되겠다. 참모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정무직 공무원들이니까 좀 면모일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아무튼 지금 거절한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수 언론에서도 뭐 좀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비판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의 그 스타일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대표로 계실 때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 하면서 그 뭐 바깥에서 뭐 제가 뭐 돈 먹고 공천했느니 무슨 뭐 사심에 의해서 공천했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증거를 가져와라. 예. 홍문정이가 만약에 돈을 먹었다면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일단 신임하시고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믿어주시고 같이 일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검찰에서 발표는 이건 찌라시에 불과했다. 이 세 분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 비서실장이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검찰이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잘못 없는 사람을 나가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은 계속 사의를 표명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집권 3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근데 이제 걱정된다는 거죠. 일반 예.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를 국민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작년 초부터 사퇴 요구가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계속 고비마다 신임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1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분들이 좀 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 사심을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그 대화, 그리고 또 청와대라는 데가 가보니까요. 그렇게 1인이 뭘 어떻게 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심을 갖지 않고 대통령께 그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나 강요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김기춘 실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야심이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국정의 중요성보다 더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환 민정수석 있잖아요. 지금 뭐 국회에서 여야가 전 민정수석이 그만두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네. 출석을 요구했고 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 못 나가겠다. 그래서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뭐 하십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죠. 그분은 이제 당연히 국회에 나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예가 별로 없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나가면 몇여섯 차례 전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뭐 전례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 민정수석 자기가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관례처럼 돼버리면 오히려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랬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하고 뭐 통화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랬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본인 그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항명이라기보다 조직을 잘 지키고 그 청와대를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닌가 국민의 싶습니다.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무원한테 좀 나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옳죠. 예, 원칙입니다. 예. 정동영 상임고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정동영 고문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탈당은 정치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정동영 고문의 탈당 이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힘을 보태는 모습을 국민들은 더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고문이 밝힌 대로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키기 위한 희생과 결단일까요? 아니면 야당 안에서 더 이상 역할을 찾지 못한 정치인의 개인적인 일탈일까요? 정치 참 어렵습니다. 직접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힘이 들겠지만 정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국민들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청와대 개편 말고 또 한 가지 이제 내각 개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해수부 장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국무총리 교체설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뭐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금 갈 거네 말 거네 이런 국무총리 예 있었죠? 있죠. 예, 예. 지금 어떻게 그 친박 실세, 국정의 실세로서 좀 홍문종 전망을 해주시죠. 의원님은 저 장관 입각하실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하시죠? 저는 일단 자질이 안 되고요. 에이, 무슨 말씀? 아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겸손하시면 내년에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지역은 그야말로 못다나 이 한겨레 신문을 많이 보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얘기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말하자면 저희로서는 그래서 예. 선거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저도 잘 모르고요. 주변에 다니는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두 명 정도 혹시 개각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도덕성이나 아니면 행정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충분히 총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특별히 이제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겨냥하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이제 저희 당이 이제 그 경상도 중심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 전략. 예, 충청권, 수도권 뭐 이렇게 아우른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가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고요. 임기가 5월 달까지 네, 5월 6일인가 뭐 그렇게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진단하기는 우리 이완구 대표가 원내대표를 끝내고 예, 아마 총리로 가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정홍원 총리께서도 요즘 힘을 받아서 네. 5월까지는 가는구나 하고 좀 활발하게 국정을 그렇습니다. 챙긴다는 말이 오늘 있습니다. 신년회견에서도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앉아 있는 예, 예, 거.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고 또 잘못하면 힘이 빠지는 시기인데요. 네. 3년 차 전국 전망 좀 해보죠. 지금 김종인 교수라든가 이상돈 교수라든가 또 그냥 김광두 교수라든가 이제 대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한결같이 지금 박근혜 정권을 굉장히 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온기가 멀어지면 더 섭섭하잖아요. 그냥 잘 몰랐던 사람이면 모를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세 분 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 특히 뭐 김종인 의원님 같으신 분은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께 조언을 했던 사람, 이건 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사랑은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같은 입장이 되면 저도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 모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결국은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봅니다만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하는 것과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시건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들이 지금 이것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지금 맞지 않는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녹을 다 무시하시고 이분들 얘기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예. 복지도 확충되고 예. 뭐 그렇게 생각해서 표를 찍은 국민들이 꽤 있단 꽤 말이에요. 많죠.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탈함이라든가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사랑 문제로 또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자리를 요구하고 꼭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어떻게 됐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밖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3년 차에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서 약간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성장이 4%에서 5% 정도 되면은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를 훨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보기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면 복지 문제나 경제 민주화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박 대통령이 지금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아직 그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천천히 지금
이제 지금 3년 차에 예. 그 우선순위로 볼 때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제가 뭐 여쭤보고 뭐 예. 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빨리 이게 안 되냐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다간이 먼저냐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 연말부터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이른바 친박 또 비박 뭐 의원들 간에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연말에 그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김무성 대표를 아주 강하게 성토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불을 쬐다가 불을 안 쬐면 굉장히 추워요. 춥죠. 네. 제가 그 적도 국가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적도 국가에서요? 예, 왜 얼어 죽었냐 그랬더니 기온이 19도로 떨어졌는데 얼어 죽었다는 거죠. 31도에 아주 더운 데 살다가. 아주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19도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기온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 김무성 대표가 지금은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을 운영하는 주체, 뭐 저도 이제 사무총장이었으니까 뭐 당을 예. 운영하는 주체였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제가 사무총장일 땐 잘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바깥에 나와서 보면은 그 아쉬움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대통령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새누리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회의원이 158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다 뜻이 똑같다. 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국민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판을 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판을 잘 해서 우리가 총선도 잘하고 대통령 선거도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야당처럼 누가 뛰어나가고 뭐 이런 분위기 탈당은 안 하죠.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홍문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역량이 있으신 분이죠. 이제 저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또 그 리더십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런 말씀드리긴 또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제 대표 되신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당직을 많이 거쳤지만 대표는 이제 안 대표는 지금 처음 하고 계시는데 네. 대표라는 거는 정말 당을 다 아우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사실 대표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욕은 앞서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모든 사람들 얘기를 다 듣기에는 뭐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에 있었던 모임은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당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고언의 말씀들을 중국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말에 이른바 이제 12월 19일이죠. 친박 네네. 그 핵심 의원들 3선 이상 여기 청와대를 불러서 이제 거기 홍문정 의원님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저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국내에 계셨으면 국내에 갔을 이제 저희는 그래서 권력에서 소외되셨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이제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 소통을 하는데 자기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한 번도 청와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임으로. 그러면 홍 의원님은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어요? 아니, 저는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19일 모임 같은 형태로 예. 청와대 한 번 가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의원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없었다. 이제 그분들이 12월 19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 12월 19일이 사실 대선 승리 3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특별한 날이죠. 예, 특별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대통령 선거 때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 우리는 왜 한 번도 안 불러주십니까? 이제 그런 요구들이 여러 번 있었고 이제 저도 사실은 대통령께 왜 한 번도 안 불러주시냐. 그래서 대선 승리 19일을 아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덕담하시는 수준에서 모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당내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여의도 연구원장과 가지고 김무성 대표하고 친박 의원들하고 뭐 좀 의견이 달라서 아직도 공석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직 결론 안 났죠? 결론 안 났죠.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네, 반대를 하시는 것 반대를 같고, 그래서 지금 잠정적 보류 상태인데, 네. 당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여기서 밀리면은 네. 자기 대표로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별 문제 아니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뭐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내년 공천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의도 연구원장 별 문제, 별 자리 아닌 것 같지만.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민감한지. 그런데 공천과 결부돼 있다. 공천하고 아주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출마하려고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론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거 조사를 하는데 여론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론 조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새누리당과 야당과 이렇게 일단 나눠서 새누리당 중에서 새누리당 사람들만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여론조사를 할 거냐. 그렇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달라지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 후보가 좋을 수 있고 B 후보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모든 사전조사를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박들은 이제 2000 몇 년이죠? 2008년이든가요? 네. 18대 총선. 네. 당시에 이제 그 친박 학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에 한번 예. 된 경험이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예. 박세일 원장 다른 분들이 꺼리는 이제 것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러면 참 반박할 방법이 참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예, 이재호 의원이 계속 이제 그 개헌 문제를 하면서 이제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개헌 특위 문제 지금 여야 더불어서 이제 한 과반 이상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위 자체 논의 자체를 국회에서 막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논의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3년 차에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우리 민생 국회다. 이제 그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개헌은 어차피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투표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네. 뭐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민투표를 국회의원 선거 총선하고 맞물려서 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년 총선 때 20대 총선 전후로 해서 해라. 아, 네. 2016년 그런 총선 예. 전으로 해서 예. 그러면은 그 홍 의원님께서도 개헌을 하자 이런 거네요. 결국 시기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제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그야말로 맞다나 이제 자기 역할을 다 끝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다른 형태의 헌법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건 동의하고 홍문정 있습니다. 의원님 뭐 어느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4년 연임. 연임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게 1번이고, 네. 2번은 내각제고, 그 다음에 3번은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집정 분권형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 이렇게 어.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렇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왜 이제 올해 연말에나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헌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금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헌재 이 선거구제를 바꿔야 돼요. 조정해야죠. 조정해야 됩니다. 네. 이 조정하는 거와 대통령제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헌법 개정하는 거하고 아주 직결돼 관련이 있어요. 있다. 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가 조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회 개헌특위는 좀 당장 하는 것보다 미루자. 우리가 국회 대개헌 특위를 안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서둘 일은 아니다. 예, 서둘 일은 그러면 아니고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로 가자 그러면 이미 옛날부터 4년 중임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 겁니다.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논의함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정력, 에너지를 그쪽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인터뷰에서든가요? 그 차기 원내대표, 예. 수도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상 원내대표 지금 출마를 선언하신 셈이죠? 아직 선언은 안 했고요. 아, 이제 그럼 원내대표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이 수도권의 외연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과반수를 못 넘으면 대통령께서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럼 수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수도권의 치열함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상상만 하고 계시지. 그렇죠. 그쪽에서는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얼마나 피 말리는 선거를 해야 되는지 잘 예, 모르시기 예.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두 탑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만이라도 수도권 출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출마 준비를 하시는 유승민 또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 모두 영남 분들이죠. 영남 분들이네요. 두 분들이 네. 들으면 상당히 섭섭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들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도 제가 그랬어요. 뭐 맞는 얘기 아닌가요? 수도권하고 영남하고 의원들이 생각이 다르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다르죠. 예. 이제 영남 의원들은 당신들은 이 수도권의 치열함을 모른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죠. 아유 무지하게 어렵다. 근데 무지하게 어려운데 떨어지지 않는 무지하게 어려움과 그렇죠. 네. 아참은 천길만길 떨어지는 수도권과는 많이 다르다. 이제 그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리더십 중에 너무 좀 세부적인 것까지 자세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 이른바 만기칠라형 리더십이다 이런 비판들이 뭐 정치학자나 뭐 정치인들 또 일반 국민들도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거든요. 좀 과감하게 책임과 권한을 좀 장관들이나 수석들한테 위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혹시 홍 의원님이 혹시 뭐 아쉬움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질 않나요?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이해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옛날 대표하실 때도 보면 그 상대방이 하시는 말씀을 깨알같이 적으시고. 적죠, 네. 예. 그리고 뭐 어느 분과 어떤 얘기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나눴다 이런 거 이제 깨알같이 적으시고 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색과 독서라고 옛날에 저 선거운동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몸도 피곤해지시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적은 일들에 대해서는 밑에서 이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가 좋은 거다.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충대충 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만기칠라형이라도 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 이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그 간섭을 하시는 것이 아예 간섭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좀 조언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이제 말기로 가시면서 좀 더 이제 굵직굵직한 뭐 통일 문제, 그렇죠. 큰 뭐 경제 문제 이런 거 관심 가지시고 나머지 문제는 좀 밑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이든 또 국민과 대화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친박 홍은정 의원님께서 좀 거기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